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어 사무실에 출근해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업무를 정리하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카드사였고 단순한 안내 전화겠거니 하며 무심코 받았는데 상담원의 첫 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까지 연체된 금액이 상당하여 안내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체라니요? 저는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고 있었고 카드 사용도 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이 불러주는 금액은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2,400만 원. 그 안에는 장기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리볼빙 결제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거래처, 모르는 결제 항목이 수두룩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 고급 호텔 숙박 예약, 렌터카 대여, 고가 음식점. 저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그제야 최근 들어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관리 예약이 늘었다, 야간 시술이 있다, 손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직업적 특수성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아내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고 결혼 후 수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찍힌 기록들은 제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이어지던 의심들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증거가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서랍 깊숙한 곳, 서류 봉투 안에서 카드 결제 내역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결제 기록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 모텔, 고급 음식점.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기록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 스스로가 우스워지고 바보가 된 것 같은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온몸을 크게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부러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 거실에 앉아 증거물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오히려 더 날카로운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오늘은 일찍 왔네. 라고 말하는 그 표정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종이에 꽂히는 순간 그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변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잘못된 결제야라며 둘러대더니 제가 확보한 더 많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담차 알게 된 피부샵 고객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살짝 마음이 열렸고 술자리와 영화관을 가면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자 조금씩 돈을 도왔고 어느 순간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제 명의로 대출까지 당겨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널 진심으로 사랑한 거냐?
아내는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아내조차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그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전부 바치고 부족하면 제 이름을 빌려 대출받아 건넸다고. 심지어 보증까지 섰다고. 제 숨은 막혔고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류가 남겨졌고 유출된 돈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단순한 바람일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며 포장할 수 있습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 전체가 파괴된 문제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모아온 증거, 카드 거래 내역, 문자 캡처, CCTV 기록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상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허물없이 믿었던 아내가 제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있었고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명세서와 서류, 산더미 같은 증거물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을 되찾고 반드시 끝을 보겠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눈앞의 서류들이 아니라 앞으로 싸워야 할 긴 시간과 냉정한 결단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드러난 그날 이후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내의 울음소리와 변명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회의처럼 반복되던 미안하다는 말은 귀에 닿기도 전에 의미를 잃었고 오직 가슴을 죄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다가온 빚과 무너진 신용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아 올린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변호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유책 사유는 명확합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일으킨 것은 금융사기에 가까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참혹했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저에게 가정을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듯 배신한 아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해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받아든 아내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손을 모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넌 이미 모든 걸 망쳤어. 내 신용도 내 삶도 내 마음도 전부.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절망으로 변했고 그제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집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사회, 인간관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회사 복지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 내역이 발견되자 회사 내 감찰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아내는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잦은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그녀는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이미 파괴되었고 이제는 남겨진 잔해를 하나씩 주워 담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파산과 몰락은 제게 안타까움보다 그녀의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엮여있던 그 상간남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돈을 뜯어내자 더 이상 미련 없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남은 건 거대한 빚과 신용불량 상태,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남자가 진심으로 아내를 생각했다면 제 명의로 된 대출까지 손을 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가 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절차는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 접수했고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이루어지자마자 상대방도 변호사를 내세워 대응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어이가 없을 만큼 뻔뻔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금전적 지원을 강요한 적은 없다. 순수한 교제였다. 교제, 순수함, 호텔 숙박 내역과 모텔 사용 기록, 고액 송금 내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나 힘들다 도와달라는 문자를 증거로 확보해둔 제 입장에서 그들의 해명은 조잡한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허술한 주장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매일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울면서 소리치면서 때론 무릎 꿇고 심지어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 동료들의 눈길을 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로 선을 그었습니다. 넌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지금 겪는 건 그 결과일 뿐이야. 아내는 여전히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이 순진해서 속아서 몰라서. 그러나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순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순진하다는 단어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내는 의도적으로 제게 말하지 않았고 그것이 모든 걸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의 유책 사유가 분명했고 증거도 차고 넘쳤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일방적 배신을 인정하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났음에도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달라며 협박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입회 하에 명확히 선을 긋고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상간남은 점점 더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됐는지 두 번째 공판 이후엔 직접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그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해 일방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 그는 사회적 신뢰와 금전적 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그 무렵 거의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스스로 직장을 잃고 가족과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자 사회에서 설 자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렵고 카드도 만들 수 없게 되자 그녀의 삶은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집 앞에서 때론 밤늦은 시간에도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 해진 가방 하나. 몰라보게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녀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어. 그건 내가 버린 거야.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 순간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조차 저에겐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 완전한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동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손길은 다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앞으로 제가 살아내야 할 삶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저는 마침내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상처와 분노는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더는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바로 제 신용과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생한 수많은 대출과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저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정황이 명확했고 일부 서류에는 위조된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본인 동의 없는 금융거래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특수관계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증거를 모으시면 아내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재판에 제출한 서류 외에도 카드사와 은행을 상대로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서명, 통화 기록, 신청 내역, 심지어 상담원의 녹취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내가 계획적으로 제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카드사 측은 채무 책임을 사용자 본인, 즉 아내 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대출금은 제 신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나마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그는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방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변호사는 급여 압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그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원 남짓 크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이라도 자기 죗값을 치르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돌연 퇴사해버렸습니다. 급여 압류를 피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의 금융계좌, 차량 소유 내역, 자산 현황을 조사했고 결국 중고차 한 대와 잔고 얼마 남지 않은 은행 계좌를 찾아내 추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퇴사 후 생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전 직장에서 사유로 퇴사한 기록이 문제가 되어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페, 마트 계산대 등에도 지원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채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구나. 안타까움이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녀가 저를 파괴했던 만큼 자신 역시 파괴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주는 묘한 통쾌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그제야 새로운 국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상간남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혼 관계로 수년간 생활해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도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집도 같이 사고 아이도 키우자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알게 된 건 이 사람이 다른 여자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얼얼해졌습니다. 제 아내만 희생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여러 여성을 상대로 기만을 반복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에게 빠져 모든 걸 잃었지만 넓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분노가 치밀면서도 어쩌면 이건 벌이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내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그 애가 많이 무너졌어.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울고만 있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우울증 초기라고 하더구나.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없겠니? 그러나 제 마음은 냉정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제가 겪은 배신과 모멸을 생각하면 이제 와서 끌려나온 병원 진단서가 제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 이제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 이후 아내 쪽으로부터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게 무거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성실하고 선해 보여도 그 내면에 어떤 욕망과 거짓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단순한 믿음보다 신중한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낸 후에야 비로소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으면 18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밀려왔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싸웠다가도 풀었던 순간, 심지어 함께 찍었던 결혼사진까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는 두 얼굴이 액자 너머에서 절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사진을 떼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겐 모든 걸 정리하는 의식처럼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게 허무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요함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고 울먹이며 변명하지도 않으며 저만의 호흡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상간남의 삶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압류된 급여, 정지된 은행계좌, 사용 불가능한 신용카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결국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조차 짐을 싸나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때는 제 아내를 기만하며 호화로운 술자리를 다니던 인간이 이제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법이 가진 무게감, 진실의 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본인이 너무 어려운 처지이니 위자료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어 달라. 남은 금액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눈물겨운 합의를 바란다니.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감정적 흔들림도 없이 법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동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다시 무너뜨리는 길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전 아내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제 명의에서 돌려진 일부 채무가 그녀에게 이전되었고 신용불량자 딱지는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마저 외면했고 친척들 사이에서조차 손절해야 할 사람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명절 때 그녀가 친정 식구들과 마트에서 카트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물건을 도로 내려놓고 돌아갔다더군요. 듣는 순간 제 안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장면은 동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냉혹한 실망감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고 타인을 속이며 결국 자신이 무너진 뒤에야 후회하는 것은 비겁함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일 분노했던 건 그녀가 나는 단지 순진했을 뿐이다라는 말로 모든 걸 포장하려 했던 태도였습니다. 그건 순진함이 아니라 무책임과 방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생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을 들르고 퇴근 후에는 조깅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정도였지만 점점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며 스스로를 회복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비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게 모르는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을 상간남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그는 저에게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믿고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빚뿐이었어요.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아내뿐 아니라 수많은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연 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문자 내역과 계좌 송금 기록은 제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패턴화된 사기, 누군가의 인생을 교묘하게 파괴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함께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사회적인 정의 차원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제보를 받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확보하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명, 3명, 4명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상간남을 상습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교묘히 웃으며 제 아내를 속이고 제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그 남자가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속을 채운 건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차분한 안도감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는 단순한 사실이 주는 안도감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씁쓸한 맛은 고통의 기억을 연상시켰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삶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야말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상간남의 사기 혐의가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공권력의 무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분노에 치를 떨고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쳐도 결국 개인의 힘만으로는 상대를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세상이 돌아가는 정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후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상간남의 금융계좌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가 5명 이상의 여성으로부터 빌려간 돈이 1억 원을 넘어섰던 겁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더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자 기회라는 말을 꺼내거나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급히 자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꾸며내며 상대의 신뢰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기였던 것입니다. 특히 저와 제 아내의 사례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 카드 대출, 제 명의로 진행된 금융거래까지 확인되면서 수사팀은 이건 단순한 불륜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공모에 가까운 금융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직접적으로 공범으로 입건되진 않았지만 사기 방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속아 넘어갔는지를 철저히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증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사건의 한가운데 서서 진술을 제공하고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저의 삶이 이렇게까지 휘말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남의 사실혼 배우자였다는 여성. 그녀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경찰서를 찾아와 양육비 청구와 사실혼 파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이만은 죄가 없잖아요. 저는 이미 인생이 무너졌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무너진 삶 속에서 아이의 웃음만 붙잡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일까? 저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 화살은 더 이상 아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진짜 악의는 상간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가정을,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여러 가정을 동시에 파괴한 악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할 생각을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와 여러 피해자의 증언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구속되었고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판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3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나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법정에서 그의 고개 숙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능청스럽지도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크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인간에게 제 삶이 무너졌었다니. 그러면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라는 사실이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아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그녀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소규모 미용실을 차려보려 했지만 예약금을 받고 사라지는 식의 사기 행태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선 그녀의 이름이 하나의 사기 사례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들의 소식 같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길이었으니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성, 끝없는 자기 기만은 언제든 같은 결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되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평일 저녁이면 운동을 하며 생활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고 서기 위해 허무와 공허를 채워넣는 대신 비워내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 화려한 삶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평범한 일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 삶의 주도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기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사건의 전개와 제 감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글들을 익명으로 올려두자 놀랍게도 많은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위로를 건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단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다짐이자 복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 파괴된 삶에서 배운 교훈을 세상에 전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남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삶은 느리지만 분명히 회복이라는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점점 평범한 고단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오히려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도 결국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지로 지우거나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과거의 사건들, 당시 느꼈던 감정들, 저를 파괴시켰던 고통의 순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흥미 위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처를 겪었던 수많은 이들이 제 글을 읽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글쓴이님은 대단합니다. 읽는 내내 제 일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악질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수백 개의 댓글 속에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개인적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 어딘가에서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간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조차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제게는 어떤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결국 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었을 때 안에는 2장 남짓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 가족도 당신도 그리고 제가 상처를 준 수많은 이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동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존재 자체가 제 삶과 무관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소모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다시금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배신하고 모든 걸 무너뜨린 그 사람이 또다시 저와의 연락을 시도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나 아직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없을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 근처에서 서성이다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그녀를 얼마나 낡게 만들었는지는 눈으로 보는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알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 그녀는 머리칼은 푸석했고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금세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기세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겠어. 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넌 알면서도 그 선택을 했잖아. 지금 내가 겪는 건 내가 만든 결과야.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는 무표정으로 그녀 곁을 지나쳐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연처럼 또다시 그녀의 이름을 제 눈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우연히 그녀의 이름이 적힌 글을 발견한 겁니다. 땡땡동 작은 미용실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며칠 뒤 가게를 닫아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계좌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조심하세요. 원장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또다시 그녀였습니다. 결국 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속이고 있던 겁니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처벌이든 법적 책임이든 그것은 이제 그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확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더 이상 제 삶을 흔들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녀가 어떤 결말을 맞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결국 반복되며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뿐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붙잡고 일어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 삶은 다시는 남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뀐 뒤에야 저는 상간남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신용을 잃었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진 그는 이름과 얼굴까지 바꾸며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전해 들으니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한다고 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겨우 목숨만 이어간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분노나 조롱이 올라왔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는 오래전에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선택대로 무너졌을 뿐이고 저는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제 전 아내의 소식은 더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미용실 예약금을 가로챘던 사건이 결국 수사로 이어졌고 그녀 역시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결국 저렇게까지 됐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녀는 더 깊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탓했던 건 단순히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이름을 도용하고 제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타인을 속이고 거짓으로 현실을 모면하려다 결국 같은 결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담담하게 제 삶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산 지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종종 다시 결혼할 생각 없냐고 물었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복잡하고 거짓된 관계 속에 다시 발을 들인다는 것은 제게는 이제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의 고요함이 제게는 안식이 되었고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술자리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끝까지 흔들리기 마련인데. 저는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간단해. 내가 끝까지 참았던 건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그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아픔을 안긴 건 배신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관계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깨달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살핍니다. 그것은 경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를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진심인지 혹은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지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직감은 생각보다 뛰어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곤 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쌓아온 인생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를 하나씩 주워 담으며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쳤으며 고통 속에서도 글을 쓰고 기록하며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거짓으로 다가와 저를 무너뜨리려 해도 그 시절의 저와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랑이든 신뢰든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결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온전히 제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모든 고통에서 건져 올린 단 하나의 선물이자 제가 끝내 얻어낸 최후의 승리였습니다.